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내린 결정들 있잖아요. 아침 메뉴를 고른다거나, 출근길에 어떤 음악을 들을지 고른 것들 말입니다. 과연 그거 온전히 여러분의 완벽한 자유의지였을까요? 시작부터 아주 뼈를 때리는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아침에 무심코 고른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진짜 제 선택이었는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겪는 직장에서의 그 숨막히는 번아웃이나 막 소셜미디어 피드를 무심코 넘기다가 문득 찾아오는 기분 나쁜 열등감 있잖아요. 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감정이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감정이 들 때 스스로를 탓하거든요.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혹은 남들보다 덜 노력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고통이 여러분 개인의 심리적인 실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뭐랄까 섬뜩하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주는 관점인데요. 네. 만약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사회가 여러분의 뇌 속에 설치해둔 아주 정교한 코드가 무사히 실행되고 있는 결과물일 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압박감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에서 심어진 코드의 결과라는 거네요. 그 말은 곧 우리가 그 코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는 해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통찰을 향해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소스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인 이후경님의 심층 보고서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가로질러라입니다. 네, 이 자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그 고리타분한 정치용어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떤 물리적 또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주체로 프로그래밍하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환상의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탈탈 털어보는 거죠. 네, 전문가님,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시각이 정말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융합적인 시각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자크라캉의 정신분석학을 거치고 나아가서 최신 뇌과학과 진화생물학, 심지어 동양의 불교 철학까지 쫙 연결을 해버리거든요. 진짜 그 지식의 융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인간이 어떻게 사회구조에 편입되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가장 밑바탕이 되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티세르 중요하죠.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약간 지배계급이 권력 유지하려고 막 대중한테 퍼뜨리는 뻔한 거짓말이나 쇠뇌, 그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의 찌꺼기 정도로 치부러져 보통. 네, 근데 이 자료는 이데올로기가 결코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가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장치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그는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군대나 경찰, 교도소처럼 물리적인 폭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억압적 국가 장치입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리거나 가두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국가가 매번 사람들을 때려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장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맞죠? 네, 맞습니다. 학교, 가족, 언론, 종교, 문화, 예술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폭력이 아니라 설득, 교육, 그리고 아주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거든요. 제가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작동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새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오, 스마트폰이요? 어떤 점이 비슷하죠? 그 스마트폰을 처음 딱 켜면 카메라, 날씨, 캘린더 같은 기본 탑재 앱들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네네. 지울 수도 없는 그 앱들이요. 맞아요. 이 앱들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죠. 우리는 막 화면을 스와이프하고 배경화면을 내 맘대로 바꾸면서 내가 이 기기를 아주 자유롭게 통제하고 있다. 내 개성을 막 표현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내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애초에 애플이는 구글이 딱 만들어 놓은 그 닫힌 생태계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잖아요. 와,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는 비유네요. 그 지울 수 없는 기본 탑재 앱들이 바로 가족, 학교, 미디어인 셈이죠. 폰을 켜자마자 깔려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애플과 구글이 그 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유도하듯이 국가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을 빚어내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이 과정을 알츠세르는 호명, 그러니까 부른다는 뜻의 호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관이 "어이, 거기 당신!" 하고 부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라면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나를 부르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아까 무단횡단을 했나?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뒤를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그저 길을 걷던 익명의 개인에서 국가체계가 부르는 주체로 딱 탄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일단 멈추는 순간 그 권력에 복종하게 되는 거군요. 네, 스스로가 법과 권력의 통제를 받는 존재임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호명의 마법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거기에 응답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그 체계의 규칙 안으로 걸어들어가 복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를 착한 학생이라고 부르거나 TV 광고가 저를 트렌디한 소비자라고 부를 때 제가 "네, 맞아요. 그게 저예요. 라고 반응하는 순간 이미 그들이 만든 게임의 룰에 종속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라캉은 이걸 오인현상이라고 불렀죠. 스스로를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되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직업을 고르고 취향을 선택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가 던져준 이름표를 진짜 내 모습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건 당신이 멍청해서 속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죠? 만약 나의 선택이나 나의 취향, 심지어 나의 정체성마저도 사회가 나를 부르는 방식에 그냥 넙죽 응답한 결과물에 불과한다면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 거대한 스마트폰 생태계 같은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야,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끌어옵니다. 하이데거요? 네, 인간은 아무런 색깔도 칠해지지 않은 아주 깨끗한 하얀 도화지 상태로 세상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특정한 언어, 문화, 역사적 맥락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아, 던져져 있다. 피투성이군요. 맞아요. 알티세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언제나 이미 주체입니다. 언제나 이미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은 성별을 궁금해하고 이름을 짓고 나중에 어떤 유치원에 보낼지,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 막 기대를 품잖아요. 그렇죠. 넌 커서 의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요? 네, 태어나서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그물망 속에는 이미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와,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내 자리가 예약되어 있었다니 진짜 섬뜩한데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자료를 보면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일종의 실존적 온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이데거도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집은 따뜻하죠? 솔직히 말해서 사회가 정해준 그 집이 꽤 안락하고 따뜻하다면 그냥 그 환상 아래서 마음 편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요? 네, 남들이 다 하듯이 좋은 대학하고 취직하고 칭찬받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매트릭스 밖은 춥고 외롭고 막 센티넬이 돌아다닐 텐데 왜 굳이 그 안정감을 깨고 끔찍한 진실을 마저 해야 하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온기가 가짜라는 점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만약 그 온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굳이 매트릭스를 빠져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따뜻하면 그냥 살면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근본적으로 부실 공사로 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자크라캉의 정신분석학은 이 이데올로기를 대타자라고 부릅니다. 아, 대타자, 빅 어더? 네, 대타자는 우리를 둘러싼 언어, 법, 도덕, 그리고 사회적 기대치의 총합입니다. 이 대타자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귓속말을 하죠. 너 성공해야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절대 안 되지. 아, 맨날 듣는 소리네요. 우리는 이 대타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라캉은 이 대타자의 그물망이 결코 완벽하게 짤 수 없다고 말해요. 부실공사니까 구멍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그물 사이에 찢어진 틈으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하고 모순적인 진실, 즉 실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실제가 튀어나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막 귀신처럼 보이는 건 아닐 테고요. 한번 엘리트 코스만 쭉 밟아온 어떤 모범생을 상상해보세요.
부모님과 학교라는 대타자가 시키는 대로 완벽한 내신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제공한 완벽한 환상의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텅 빈 기숙사방에 앉아가지고 화려한 스펙이 적힌 자기 이력서를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갑자기요? 네.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지 그 의미가 산산조각 나고 아주 끔찍한 공허함이 숨통을 조여오는 거죠. 와... 대타자가 약속했던 행복이 사실은 완전히 비어있다는 그 뼈저린 붕괴의 순간. 그것이 바로 환상이 찢어지고 실제가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아, 그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군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건 결국 우리가 그 끔찍한 공허함을 평소에 마주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아주 다급하게 그 찢어진 틈을 땜질해 놓은 가짜 벽지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래서 진실을 모른 채 그 방에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는 그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불안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소비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 불안하니까 뭘 자꾸 사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끝없는 신경증과 번아웃의 굴레에 빠지는 거죠. 철학과 정신분석학으로 이데올로기를 쫙 풀어내니까 정말 그 실체가 확 와닿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만약 이 대타자나 이데올로기가 단지 철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우리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고통스럽죠. 그냥 내가 사회적 기준에 좀 못 미쳤네? 하고 되게 쿨하게 넘기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막 공황을 겪고 아주 깊은 우울에 빠지는 걸까요? 여기서 뇌과학과 진화 생물학의 관점을 딱 도입하면 그 이유가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아주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물리적인 현상이요? 철학이 아니라요? 네,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뇌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외부 세계의 모형을 끊임없이 추론하고 만들어내는 예측 기계로 봅니다. 예측 기계? 맞습니다. 그 가혹한 환경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도 아니고 바로 집단이었습니다. 뭉쳐야 산다. 그렇죠. 같은 신화를 믿고 같은 규범을 따르는 집단만이 살아남았죠. 만약 당신이 부족의 이데올로기적 규칙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날지요. 네, 그것은 곧 무리에서의 추방을 의미하고 그 시절 추방은 굶주림이나 맹수에 의한 죽음을 뜻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사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뇌는 집단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생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감지하도록 진화해야만 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자료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인데요.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를 당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딱 관찰을 했더니 전측 대상회라는 부위가 미친 듯이 활성화됐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ACC라고 부르죠. 그 연구 결과가 이 모든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게 어떤 부위인데요? 이 전측 대상회는 우리가 막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 즉 진짜 육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거든요. 네.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이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어겨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마치 다리가 부러졌을 때와 똑같은 부위가 막 고통의 비상벨을 울려댄 겁니다. 와, 세상에. 사회에서 밀려나는 그 두려움이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는 거랑 똑같은 육체적 고통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뇌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좋은 직원, 완벽한 부모, 이런 이데올로기에 그토록 목을 메고 순응하는 건 우리가 바보같이 세뇌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네요. 맞습니다. 뇌가 그 끔찍한 고통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사회의 룰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생물학적 인질극이나 다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 전문 용어로는 통제된 환각인 셈이죠. 우리는 아프기 싫으니까 스스로를 체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전에 그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으려고 진화를 했는데 그 고대 하드웨어가 2026년 현재 가장 최첨단의 디지털 기술과 딱 만난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화학작용이 일어날까요? 철학자 술라보의 지적은 그 현대적 화학작용의 결과물을 냉소적 이성이라는 말로 진단을 했습니다. 냉소적 이성이요? 과거의 사람들은 체제가 자신들을 호명할 때 그 체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아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린 똑똑해졌죠. 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엄청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고 끝없는 생산이 기후위기를 불러온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막 관련 기사 읽고 SNS에 비판적인 글도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머리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주말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대형 쇼핑몰에 가서 새로운 트렌드의 옷을 사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상품을 무지성으로 결제합니다. 아, 찔리네요. 지잭은 이를 그것이 거짓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속으로는 체제를 비웃고 냉소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철저히 그 체제의 룰에 복종하는 되게 기이한 분열 상태인 거죠. 아니, 왜 우리는 그게 덫인 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그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그건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의 뇌를 움직이는 엔진 자체를 교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행동 그 자체의 반복에서 만족을 느끼는 충동이 중요했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 즉 욕망을 동력으로 삼거든요. 아, 충동에서 욕망으로. 네, 이 최신 스마트폰만 사면 혹은 이번에 승진만 딱 하면 마침내 나는 완벽해질 거야 라는 식의 결핍의 감막이죠. 그리고 이 욕망의 쳇바퀴를 지금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디지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즉 알고리즘입니다. 아, 예전에는 거리에서 경찰관이 물리적인 목소리로 어이 하고 우리를 호명했다면 이제는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진동과 알림으로 저로 부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무엇에 불안을 느끼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피드를 갱신하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는 소비자로 재호명하는 거죠. 와, 과거에는 공장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했다면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알고리즘 아래에서 스스로를 자기개발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몸매,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죠. 아,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현대인의 번아웃과 우울증이 왜 발생하는지 이제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거나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영원히 채워질 수 없도록 설계된 대타자의 기대치에 내 불쌍한 뇌를 억지로 막 구겨 넣으려다 발생하는 지극히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증상이었던 겁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투명한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 짠 하고 치료가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건강의학의 임상 현장에서도 바로 이 구조적인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딜레마요? 네. 우울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진단명을 붙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약만 줘서 돌려보낸다면 과연 그것은 환자를 진짜 치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환자가 다시 그 자본주의의 착취 시스템에서 불평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기계 톱니바퀴에 기름을 쳐서 돌려보내는 것일까요? 와,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기름칠을 해서 다시 공장으로 보내는 거다. 만약 후자라면 정신과 치료조차도 결국엔 또 다른 이데올로기 장치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조차 순응하는 과정이 될 수 있군요. 그래서 락항은 후기에 신톰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심톰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병적인 증상을 뜻하는 심텀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발음이 비슷한데요. 일반적인 증상, 즉 심텀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거하고 고쳐야만 하는 어떤 결함입니다. 네, 병이니까 고쳐야죠. 하지만 신톰은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대타자가 요구하는 그 정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임을 깨닫고 억지로 내 결함을 고쳐서 사회에 끼워 맞추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포기를 한다고요? 네. 오히려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만의 독특한 결여를 온전히 꽉 끌어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만의 고유한 삶의 문법과 규칙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가 찍어낸 붕어빵 틀에 나를 막 구겨넣는 걸 멈추고 내 상처 자체로 나만의 뗏목을 만든다는 느낌이네요. 오, 뗏목 비유 아주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고서가 서양의 정신분석학을 동양의 불교 철학과가 싹 연결하는 지점도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연결이 정말 절묘하죠.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무아, 그러니까 영원히 고정된 나는 없다는 거나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 알투세르가 말한 주체의 해체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막 아등바등 집착하는 그 단단한 자아 역시 결국 집단적인 인지 왜곡, 즉 동분만견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동분만견이요? 네.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텅 빈 공의 상태를 직시하라는 가르침은 라캉이 말한 환상을 딱 깨고 실제를 마주하라는 거랑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함정이죠?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란 놈은 정말 치독하게 교활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 앱, 워라벨 이런 것들조차도 자본주의가 아주 훌륭하게 이데올로기로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아, 힐링 산업 같은 거요? 네 마음의 평화나 찾아. 약간 이런 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딱 은폐하고 개인을 다시 순응시키는 마취제처럼 쓰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한 겁니까? 새로운 환상에 또 갇히는 꼴 아닌가요? 와,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철학자 지적 역시 바로 그 점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서양 자본주의에 수입된 그 명상이 얼마나 훌륭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말이죠. 네, 진짜 얄밉다니까요. 그래서 지적은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환상을 가로질러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나를 구원해줄 완벽한 대타자,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줄 완벽한 이데올로기, 또는 나를 싹 낫게 해줄 완벽한 치유법 같은 것은 애초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아,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그 텅 빈 진실을 피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라는 거군요. 어쭙자는 위로를 찾지 말고요. 맞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따뜻하게 덮어두었던 그 환상의 장막을 확 걷어내고 나면 그곳에는 따뜻한 위로나 구원 대신에 그저 텅 빈 실제의 공백만이 있을 겁니다. 되게 무섭겠네요. 무섭죠? 하지만 그 차갑고 두려운 공백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딱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시스템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자동 인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오롯이 책임지는 진짜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숙이 진입해 있는 여러분을 은밀하게 올가매고 있는 그 호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호명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과를 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 직장인의 호명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트렌드를 당장 소비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이는 자본주의의 호명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자료들은 그 모든 귓속말들이 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 기제이자 사회가 아주 정교하게 쳐놓은 상징의 그물일 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내서 그 환상을 가로지르고 밖으로 나아갔을 때 매트릭스 밖에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안락한 벽난로 따위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끝없이 펼쳐진 거칠고 차가운 황야뿐이겠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안전하다고 짜놓은 그 가짜 모형의 집안에서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입에 넣어주는 달콤한 알약을 평생 삼키며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텅 빈 황야일지라도 내 두 발로 단단히 서서 나의 결핍을 온전히 끌어안고 진짜 내 삶의 규칙인 나만의 심통을 직접 발명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이 설령 온전한 자유의지가 아니었을지라도 오늘 이 진실을 마주한 이상 내일 아침의 선택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그물망 바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벼랑 끝의 불안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으로 부딪혀 맛보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척해 나갈 여러분만의 그 거친 황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